네, 안녕하십니까. 네. 125쪽. 부가와 징수, 우리 취득세 납세지. 딱 한마디 하면 되죠. 취득세 납세지 어디라고? 취득세 납세지 어디라고? 그렇죠. 물건 소재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딱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내용, 뭐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이렇게 절대 보지 말고 물건 소재지, 재산 소재지.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방세는 다 물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가야 됩니다. 틀리게 낼 때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낸다? 부동산 소유자, 취득자, 납세 의무자, 사람 따라가면 다 틀립니다. 반드시 취득한 물건 소재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세부제 내용 보실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 뒷장 넘겨서 징수방법 126조. 원칙은 당연히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할 때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납부, 60일 안에 신고납부. 1번 보니까 1번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이를 신고납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괄호 안에 나오는 내용은 양도소득세가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내용 보시면 되고,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신고납부 60일 안에 합니다. 취득일, 요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60일 요 일회에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다는 요 내용은 상속을 제외한 모든 취득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오직 예외는 상속밖에 없어. 상속의 경우에는 별도의 날짜가 나오고, 요거는 상속 외의 모든 취득, 상속 외의 모든 취득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상속 빼고는 나오면 모두 60일 안에 신고납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27회 시험 때 보니까 다음 취득세 부가징수 설명으로 올바른 걸 찾아라. 답은 굉장히 쉬웠어요. 요놈이 정답이었어. 근데 틀린 지문 보니까 증여에 따른 취득은 취득일부터 30일 아니고 3월 안에 신고납부 이렇게 합니다. 틀린 지문이거든. 근데 세법을 굉장히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은 그것도 맞다고 가. 왜? 증여세는 똑같은 증여라도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단 취득세는 60일 안에 신고납부 이렇게 하거든. 증여세 안 하는 사람은 틀려. 하지만 증여 시험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상속을 빼고는 모두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단 상속은 어떻게 돼 있죠? 상속에 따른 취득, 상속받아 취득했답니다. 그럴 때는 뭘로 한다고? 밑에 양가로 2번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 실종은 실종 선고일, 그것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하랍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 봐, 우리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원래 즉 취득일이 상속 개시일이야. 요 날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렇게 하지 않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고 있는, 요것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2013년까지만 해도 상속에 따른 취득은 상속 개시일부터 6월 이렇게 하다가 2014년 들어오면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고 있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왜 개정했을까 하니까 상속세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상속세가. 근데 취득세는 상속 개시부터 6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5월 1일 날 돌아가셨다. 5월 1일 날 딱 사망하시면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 1호부터 6개월 하니까 6, 7, 8, 9, 10, 11, 11을 딱 요까지. 근데 상속세는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하니까 속하는 달에, 요 달의 말일부터 하니까 거의 한 달 차이 납니다. 똑같은 상속인데 무엇을 받았다, 누가 받았다, 모든 상속 재산을 다 분할해서 신고하는데 한 달 차이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취득세도 상속세와 똑같이 일치시켜서 상속 개시 일부터 가지 않도록 절대 상속 개시일이 속하고 있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주소가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9개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다면 각각 9개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3번. 자, 3번 딱 나오니까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요게 문제가 되더라고. 왜? 요거 보세요. 분명히 우리 본 상속 개요 취득일부터 우리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 취득일 언제였죠? 잔금 지급일 거죠. 개인 간에는 계약상 잔금, 국수공판법 사실 잔금, 잔금 지급일 이날이 취득일이야. 문제는 잔금을 딱 지급하는 날 중개사무소에 누가 와서 앉아 있습니까? 잔금 주는 날 중개사무소에 누가 앉아 있죠? 중개업자, 매도자, 매수자, 또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렇죠. 등기수를 받아가려고 앉아 있거든. 그럼 내가 딱 등기수를 받아가면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신청 언제 하죠? 등기 신청 그날 하든지 그 다음날 하잖아. 그렇죠. 잔금 칠 때 오전 중에 있다면 오후에 가서 등기 신청합니다. 오후에 있다면 그 다음날 오전에 가서 등기 신청하거든. 등기를 해요. 이제 딱 등기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법은 등기를 하려면 이 등기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돼야만 등기를 받아줍니다. 등기에 관련된 세금 냈다는 영수증서 없으면 등기 안 받아줍니다. 그럼 등기하려면 뭐 해야 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신고 납부에 따른 영수서 첨부하여 등기 신청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이때 신고 납부 다 해야 돼. 결국 우리 법 말하기를 본래는 취득 안 납부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지만 만약 당신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랍니다. 그럼 원칙은 아무 의미가 없어. 실제로 이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잔금 지급하면 돈 다 주고 왜 등기 안 받아갑니까? 돈을 다 주고 등기는 60일 뒤에 받아가고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원칙은 의미가 없고 얘가 완전히 원칙이야. 지금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취득세 따로 있고 등록세 따로 있을 때는 일단 등기하려면 등록세 내고 그럼 취득세는 60일 안에 내고 갈라졌거든. 이걸 통합시키다 보니까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라니까 결국은 세금 내는 날짜가 2달 앞당기는 밖에 없는 거야. 불만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지는 않는데 세금 내는 날짜를 2달 땡겨버리니까 불만 생기잖아. 처음에 통합되고 나는데 불만 되게 많으니까 분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분납제도를. 과거처럼 당신이 등기하고자 할 때 세금을 절반 내고 60일 안에 절반 내고 하라고. 그럼 또 어떤 문제 생겨요? 절반 내고 등기했잖아. 이미 등기됐거든. 나머지 절반을 안 내. 체납하고 버티는 것도 이제. 그다음 문제가 또 생겨. 그래서 3년이 있다가 사라지면서 분납제도 사라지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원칙은 이렇게 하되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고 여기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 하면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뭐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원래 개정되어서 요 밑에 있는 시행령을 위로 당겨 올려서 법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법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래 말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그 밑에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혹시나 시험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 말 나오지 않는다고 이상하다가 아니고 이제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 말 대신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례적으로 컴퓨터 나오죠. 특례적으로 요거 중과대상 아니었다. 중과대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취득할 때는 중과대상 아니었는데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감면 적용 받았다. 경감 받았다. 면제 받았다. 이렇게 비과세 감면 적용 받고 취득했던 것이 이후에 취득하고 난 이후 이것이 부과하는 대상으로 추징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앞에 배웠죠? 중과세. 우리 바로 금요일날 중과세 할 때 처음에 취득할 때는 중과상 아니었지만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중과대상이 되면 처음부터 중과상을 취득한 것처럼 기억납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중과상을 취득한 것처럼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를 추징하자고 했잖아요. 추징할 때도 신고 납부합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원래 개정됐거든.
우리 교재를 보니까 모두 30일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아니고 60이 돼야 됩니다. 추가 신고납부 동그라미 1번 취득세를 비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 해당 물건이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 발생부터 30일이 아니고 60일 안에 신고납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도 과세 물건 취득한 이후에 중과 대상이 되었다. 즉 처음에 취득할 때는 중과 아니었는데 취득하고 난 이후에 중과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이제는 다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원칙은 모두 굉장히 쉬워진 게 작년까지는 날짜가 나올 때 취득세 30일 세 가지가 있고 60일 세 가지가 있고 이런데 원래 30일 모두 60일로 다 개정해서 이제는 앞으로 취득세 며칠 안에 신고납부하냐 물으면 모조리 60일 안에 한다. 이렇게 하면 다 맞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보통징수를 올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납부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신고 안 하면 신고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했죠. 당신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과세주체가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그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하지 않으면 항상 보통징수로 간다고. 그런데 가산세 이미 총론할 때 봤던 거지만 가산세 계략적으로 가산세 얼마 한다 했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우리 신고불성실에도 과소신고, 적게 신고한 게 있고 무신고, 신고 안 한 게 있고 또다시 부당한 내용의 무신고, 부당한 내용의 과소신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렇죠. 무신고, 우리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였죠? 과소신고 10%. 적게 신고했다면 적게 신고한 금액의 10%의 가산세, 신고하지 않았다 20% 가산세. 대신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부당하게 신고 안 했습니다. 이럴 때는 40%. 부당과소신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영성서하거나 등등등 부당과소신고 얼마 한다 했죠? 40%에다가 플러스 뭔지는 몰라도 하여가 뭐에다가 뭐를 뺀 금액에 요거 10%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부당과소신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뭐 요놈 가지고 한 문제를 내고 이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왜? 27회 시험 때 요놈 가지고 한 문제를 냈거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냈기 때문에 또다시 요놈을 최근 한 2년 만에 3년 만에 또 한 문제를 내고 이럴 정도 재면 안 되는 애입니다. 그렇다면은 특히 요놈 납부불성실 요거 원래 개정돼 있거든. 작년까지는 납부불성실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 매일 0.03% 가산했습니다. 매일 0.03%씩을 가산했거든. 하지만 요걸 원래 개정을 해서 이제 얼마 한다 했죠? 1일 0.025%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에 관한 내용을 인하한 것과 똑같습니다. 실질 일어나니까 문제가 이제 1일 0.03%. 그럼 1년 365일 되면 연리 10.95%. 그게 11% 가까이 됩니다. 아니 연체이자가 11%. 카드 깡도 아니고. 이게 너무 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 밑을 좀 더 하향해서 0.02% 그럼 10% 밑으로 다운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개정된 거라서 앞으로 납부불성실 나오면 하루 지날 때마다 매일 0.05%씩을 가산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아도 가산세 우리 118조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밑에 보니까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자율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이자율이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납부불성실 가산세 박스에 제일 끝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그 이자율에 동그라미 쳐서 1일 0.025% 개정됐다고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관련 가산세. 이거는 법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법인은 혹시 앞에 법인할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법인.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거 국수공판법 법인장부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그대로 취득일로 한다. 또 국수공판법 공인중개사법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는 실질 금액을 그대로 과표로 삼습니다. 과세 표준할 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문제는 실질 내용을 그대로 믿어준다거든. 법인의 장부는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근데 물론 허위 장부를 내는 사람도 있고 좀
그도 아니면 뭐 합니까? 장부 조작하잖아. 대우가 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옛날 IMF 때 그 위에 대우가 부도난 이유는 장부 조작이었잖아요. 장부 조작. 이런 식으로 장부 조작 나중에 장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 비교해 보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17조가 차이 납니다. 17조가. 그만큼 장부를 되게 많이 꽂힌 거야. 허위 매출에다가 아니면 손실보험을 다른 회사 넘겨버리고 매출 손실보험을 다른 회사 넘겨보니까 여기는 멀쩡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법인장부 사실 믿을 게 안 되더라는 거야. 문제가 많다 싶어서 우리 법에다가 법인은 실질 내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단 당신들이 취득한 내용을 법인장부에 적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로 다 남기고 언제든지 보관하고 비치해서 우리가 조사하면 반드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가로 1번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관련 증거 서류 이런 걸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법인이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으면 그때는 가산세 10%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참 문제 많아. 가산세 10% 부과하겠답니다. 문제는 가산세 10% 해봐야 무슨 의미 있어. 자기들이 속일 때는 10% 더 속였는데 400억짜리 사고는 300억에 샀다. 거의 뭐 20몇 프로 날렸는데 나중에 장부하니까 장부 없는데 폐쇄했는데 분실했는데 10% 가산세 해봐야 330밖에 안 되는데 그건 문제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사실 아니야. 법인이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부관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 그냥 뭐 한 50% 가산세 이렇게 해야 실제로 법인이 장부를 속인다는 생각을 잘 못하지. 뭐 이렇게 봐야 아무 의미 없어. 10%만 저거 아무 의미 없어. 저도 그래요. 소득세 신고할 때 줄여 신고합니다. 안 들키면 지나가는 거야. 들키니까 과소 신고 10%, 10%보다 더 줄였는데 뭐. 들키면 뭐 아이고 재수 없네 치워버리고 안 들키면 그렇지 반 들키지. 이거 문제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산세 있죠. 소득세 신고를 적게 했잖아. 가산세가 200%입니다. 우리처럼 20% 10%가 아니야. 200%입니다. 그 요번에 속였잖아. 200%. 가산세 200%입니다. 원래 낼 세금의 3배를 주고 돼요. 그 상태에서 요번에 속였다면 앞에도 속였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전 5년 동안 집중조사 다 해봅니다. 이 양반 요번에 속였으니까 앞에도 거짓말 했지 싶어서 다 조사봐요. 요번에 속였다면 앞으로도 속일 확률이 있다고 보고 향후 5년 동안은 집중 관리 대상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속인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속였을 때 들켜도 큰 타이틀이 없거든. 큰 충격이 없으니까 속여보는 겁니다. 좀 문제 많아. 물론 그게 나한테 적용되면 문제 없는 거지만 3번 중과산세는 꼭 봐야 됩니다. 사실 뭐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 10% 이놈보다도 중과산세가 시험 나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다. 요 부동산을 을이 사실상 취득했습니다. 분명히 사실상 취득했습니다. 근데 뭘 안 했냐니까 신고 안 했다고 돼. 신고하지 않았다. 뭐 신고 안 했다는 말 안에는 등기를 했습니까? 등기를 했습니까? 등기 안 했지. 왜? 등기하려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세금 냈다 영수가 첨부돼야만 등기를 받아주기 때문에 신고 안 했다. 이 말 안에는 납부 안 했다. 등기 안 했다. 등록 안 했다. 이런 말 다 포함된 겁니다.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그게 무슨 뜻이죠? 등기, 신고, 납부, 등기, 등록, 등재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취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 모습만 이순신장으로 흉내내고 있어. 내가 취득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돌아가시고 나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걸 타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법은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신고하지 않고 이를 매각하면 이 사람에게는 80%의 중과산세. 이걸 적용하겠다. 80% 중과산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첫째 요놈. 사실상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 80% 중과산세. 단 다음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 교재 보니까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 두 번째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으로 보통징수를 한다. 단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 등 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과세 물건에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보다는 동그라미 2번에 지목 변경 밑줄 짝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등처럼 제일 끝에 취득으로 보는 과세 물건, 취득으로 보는 이게 뭐죠? 취득의 의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 주주, 즉 취득의 의제에 대해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시험에는 전체를 다 말하지 않고 제일 앞에는 토지의 지목 변경 그놈 이야기할 겁니다. 항상 시험에 토지의 지목 변경이 나오면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야 됩니다. 그 23회 시험 때 올바른 걸 찾아라. 그때 정답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이런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딱 요 두 가지만 취득했지만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80% 중과산세다. 단 토지의 지목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더 이상 깊이 있게 안 나올 거니까. 통보, 매각 통보 안보시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 투자기관, 이에 준하는 기관, 즉 국가 등이 타인에게 팔았을 때, 매각했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한 날부터 요거 30일 안에 신고하라고. 국가 등이 팔면 그때는 60일 이내 파는 사람이 30일 안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국가 등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관계없이 시험하고. 대신 등기자료의 통보, 양가로 1번 등기 등록 관세의장은 등기 등록한 이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발견됐을 때는 10일 안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시험 지문 내는 이유를 모르겠어. 딱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이거는 누가 합니까? 등기소장이 시장군수한테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아, 세금 적게 나왔다? 덜 받았다? 안 받았다? 신고하라고 연락해 주랍니다. 자기들끼리 행정기관끼리 사법기관 행정기관 연락하는 거 중개업자에게 왜 물어봅니까? 중개업자는 내가 중개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아는 거지. 등기소장이 시장군수한테 언제까지 연락해야 되는가? 저끼리 하면 되지. 내한테 와 물어봐. 아, 저는 그래서 듭니다. 진짜 실무로 물어봐야 되거든.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봐야지. 당신 등기소장이 시장군수한테 언제 통보한지 알고 있는가? 저끼리 하면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몰라. 딱 하나 있긴 합니다. 그 앞으로 취득세는 날짜는 모두 60일인데 유일하게 딱 요 놈이 10일이니까 혹시나 등기 소장 등이 세금을 안 받았거나 적게 받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면 시장군수에게 10일 안에 통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고 130쪽 면세점 요거는 꼭 봐야 됩니다. 면세점 밑에 있는 부가세야 총론할 때 봤듯이 부가세는 취득세 뒤에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사실 뭐 그런 정도만 알면 됩니다. 대신 면세점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보셔야 돼.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자, 이렇게 해서 산출한 세액이 나온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 법원이 이랬죠. 과세 표준, 이 과표를 기준으로 이 금액이 일정 이하가 되었을 때 과표가 되는 금액이 일정 이하가 되면 그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쓸 면세점 제도, 면세점 제도. 과표 금액이 일정 이하가 되면 세금 안 받겠답니다. 대신 세액 기준으로 요 세액이 일정 미만이 되면 그 세금은 징수하지 않겠다. 요 이제 소액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라고 했죠? 얘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 소액 징수 면제 사용하는 이용은 징세비 절감 차원이라고. 징세비,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앞에 안 했나? 한 장의 고지서 보낼 때 비용 얼마 더 간다고? 고지서 딱 한 장 보냅니다. 비용 얼마 더 가죠? 1,800위원 들어갑니다. 1,800위원. 아니 쪼가리 하나 보는데 뭔 비용이 생략, 협의에 따라 생략해서 그걸 일단 우표값부터 들어가야 돼요. 우표값도 얼마 안 돼요. 뭐 800 얼마서 가잖아. 우표값 들어가야지, 인건비 들어가야지, 전산처리 비용 들어가야지, 다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지금 1,800원 나옵니다. 그럼 세금 1,100원 받으려고 고지서 한 장 보내면 700원 이상 손해보는 짓입니다. 거짓 안 하겠다는 뜻이야. 지금 우리 세금은 그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이라면 그 세금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할 때 할 겁니다. 오늘 끝에 재산세 할 때 나올 거니까 보고. 요건 이제 징세비 절감 차원이고, 요는
요거는 납세 의무자에게는 소액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고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번잡스러운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 원래 2%거든. 그럼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샀다. 10,000원짜리 딱 하나 사니까 10,000원 곱하기 2% 2,000원이야. 2,000원 내려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거든. 해당 기관까지 찾아가서 2,000원 내고 돌아온다? 그럼 내는 돈보다 낭비하는 차비가 더 들어. 또 2,000원 내려고 허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 차라리 이거는 납세 의무자는 안 받는 게 편하고 자기도 2,000원 받았다고 전산기록 남기고 영수증 교부하고 여기서 보관하고 해야 되거든. 받아야 되다 보내서 해야 될 의무가 훨씬 번잡스러운 거야. 이 제도는 번잡스러운 의무를 피하자, 납세 의무자의 소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제도가 면세점 제도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액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이하, 딱 정확히 50만 원이다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이하란 말은 고금액까지를 포함하는 뜻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때에는 이렇게 말해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숫자 내더라고. 27회 시험 때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틀린 지문. 이거는 그 사람은 거의 뭐 날개 없는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이렇게 하지. 대신 동그라미 2번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와. 나는 전원생활 하려고, 전원주택 하려고, 거의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 수준으로 가려고. 저번에 말씀드렸나?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입니다. 이번 설날 가니까 종일 그것만 보셔. 종일. 내가 딴 것 좀 보려고 하니까 저 봐라.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하루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니는 저 사람처럼 못 산답니다. 저보고. 너는 저기 가서 니 혼자 못 산답니다. 자식이니까 잘 아는 것 같아. 엄마. 왜 하더라? 나도 들어갈 수 있다. 대신 들어가는데 내가 큰 누나를 반드시 데리고 갈 거다. 큰 누나를 데려가야 누나가 밥하고 다 하지. 나도 못하니까 죠. 어쨌든 나는 자연의 이 정도 수준에 저 산골짜기에 가서 밭을 세 필지를 사. 세 필지를 딱 사니까 요거 한 필지 50만 원, 요거 한 필지 48만 원. 굉장히 산 거야. 완전 초과에 도매상구다 보니까. 그것도 봐. 문제는 한꺼번에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 50만 넘잖아. 어차피 독립필지인데 뭐 한꺼번에 살 필요 뭐 있어. 요거 먼저 취득하고 한 달 뒤에 요거 사고 한 달 뒤에 요거 사면 되잖아. 그럼 다 면세점 적용받을 수 있거든. 이렇게 한꺼번에 취득해서 될 것을 면세점을 적용받으려고 의도적으로 분산 취득하는 거. 이거 막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하고서 1년 안에 만약 인접돼 있는 토지, 인접돼 있는 건축물을 취득하면 이를 한 건의 토지를 취득한 걸로, 한 구의 건물을 취득한 걸로 보아 전체를 다 합쳐서 5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 면세점 생각보다 시험이 굉장히 자주 오니까 정확하게 과표 취득가액 기준으로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1년 안에 인접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한 건으로 보아 금액을 합쳐 50만 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놈까지가 우리 취득세였고,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에 했듯이 이제 재산세부터 보겠습니다. 1, 2월 달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금만 먼저 틀을 잡아서 등록면허세 한 문제,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세 문제, 네 문제씩 나오는 재산세, 소득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64쪽. 164쪽 재산세. 얘도 최저선의 문제가 세 문제입니다. 최저 세 문제, 많이 나오면 네 문제까지도 얘기도 하고. 근데 최근 한 5년 동안은 재산세 딱 세 문제씩만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가정의 세금이죠. 우리 취득 관련 세금의 대표가 취득세고,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이걸 다음에 팔면 양도소득세 나오게 되겠죠. 재산세는 시군구의 세금입니다. 재산세. 시군구의 세금이고, 기초지자체 세금입니다. 방금 배웠던 취득세는 광역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세금이고, 재산세는 기초지자체, 시군구의 세금입니다. 이제 요거는 반복되어서 내려놓죠. 보유가정의 세금이죠. 보유가정의 세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반복돼서 나옵니다. 매년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뭐 한다 했죠? 매년 반복되면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잖아. 그게 이제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납세무 승립 시기. 납세무 승립 시기.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했죠.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6월 1일 현재의 요 재산가액이 얼마인가,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누군가, 6월 1일 현재 물건 소지가 어딘가. 납세지는 반드시 물건 소지지거든. 또 이제 6월 1일 소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유 과정의 세금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거래 과정의 세금은 신고 납부, 취득, 등록 면허, 양도수처럼 이전 과정의 세금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신고하라 이렇게 하지만, 보유 과정의 세금은 내 재산 가액이 얼마다 하는 걸 네가 정확히 알고 할 수 없거든. 이는 항상 보통징수합니다. 보통징수. 이제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다. 그렇죠? 보통징수로 하게 됩니다. 원칙이 보통징수. 근데 고지기한 안에 세금 내지 않은 가산금이 나오지. 이제 재산세 문제를 풀다가 가산세가 나오고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가산금, 연체 이자가 나는 가산금, 중가산금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사실주의 과세. 사실주의 과세 뭐였죠? 사실주의 과세? 아니,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한다는 뜻이었잖아. 반대 개념은 제가 형식주의 과세라 했지. 형식주의 과세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등기 등록하는 때, 그렇죠? 면허 받는 때처럼 형식을 갖출 때만 세금을 받는 게 등록면허고, 이거는 사실주의. 그러므로 미등록된 토지, 미등재된 토지, 무허가 건축물 다 받습니다. 그 옛날 기출 지문에 토지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는 재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립니다. 그런 거 없어. 등기, 등록, 등재, 허가 아무 관계없이 실제로 재산세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재산세는 다 부과합니다. 사실주의 과세. 그리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지방세는 물세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인적상을 보고 과세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보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납세지가 어딘가 이렇게 물어도 물건 소재지. 납세지를 물어도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고 있습니다. 또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요 말 참 의미 있다. 그렇죠? 시험에 지방세 나오면은 합산하여 과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물건을 보고 과세하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 물건은 얼마짜리냐, 이 물건은 얼마짜리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럼 내가 집을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 물건별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물론 여기 원칙 예외는 토지는 합산 과세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이런 기본 개념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교재에 과세 대상물 한번, 과세 대상물 어떤 재산을 보유할 때 재산세는 무조건 뭐 재산 가지고 있다고 다 내지는 않잖아요. 법이 정하는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어떤 재산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5가지를 보유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뭐 선박, 항공기야 재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막 그런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내용을 묻지 않을 거니까. 대신 이제 내용은 토지, 건축물, 주택입니다. 그 가운데도 시험은 건축물은 거의 왕따 수준입니다.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합니다. 건축물 잘 안 됩니다. 취득세를 합터 양도 끝날 때까지도 건축물을 묻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보통 토지 아니면 그 주택을 묻지. 그럼 요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거 누구? 요 세 가지 가운데 제일 특징적인 것 주택입니다. 주택.
아니 주택이 뭘 특징적이냐고. 위에 보니까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는데 주택을 따로 말하고 있잖아. 그 말은 주택은 토지에도 포함하지 않고 건축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토지도 포함하는 거 건축도 포함 안 하니까.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하겠다고? 주택은 토지도 포함 안 하고 건축도 포함 안 하고 주택은 어떻게? 토지와 건축을 합쳐서 주택에 대한 세금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학원에 있는 이런 건물은 상업용 건물은 재산세 나올 때 토지에 대한 세금 얼마, 건물 세금 얼마 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은 토지 얼마, 건물이 얼마고 토지와 건물 합쳐서 주택에 대한 세금 얼마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세는 주택 물으면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 요놈을 통합하여 과세합니다. 통합하여 과세한다고.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하여 과세합니다.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 옛날도 아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기출지문에 재산세에서 주택이라 함은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을 말한다. OX. 있을 수 없다. 그렇죠?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 말하고 하죠. 재산세에서 주택이라 함은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뜻이지 토지 빼고 건물만을 말하고 이게 아닙니다. 또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 주택의 토지는 갑소유. 자, 토지는 갑의 소유로 되어 있고 주택 건물은 을 소유로. 주택의 건물은 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럼 주택이지만 만약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이때는 세금 어떻게 받아야 돼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아니라는 거지. 반드시 합쳐야 돼. 반드시 토지 건물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도 토지 건물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그 세금을 이제 토지와 건물 가액 비율로 나누어 각각 세금을 내는 거지. 이것도 우리 26회 시험에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토지와 건축물 각각에 대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틀렸다. 정답. 각각은 없습니다. 주택은 나오는 순간 반드시 토지와 건물 합쳐 세금을 산출합니다. 저작년 시험이 오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산출한 세금을 토지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있을 수 없지. 가액을 합쳐 세액을 산출해놓고는 나눌 때는 면적 비율로 나누면 안 되지. 가액을 합치면 나눌 때도 가액 비율로 나눠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처럼 주택은 이거 절대 집어넣으면 안 돼.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 합친 걸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라고 할 때 단 주택의 토지는 빼고 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하고 말하는 거고 건물 할 때도 단 주택 건물은 제외하고 이야기합니다. 주택 건물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도 토지 165쪽 1번 토지라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에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그 말이 등록된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등록하여야 할 대상에 되는 토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지. 등록된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또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모든 토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등재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28가지 지목에 해당이 되는 모든 토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단 주택은 제외한다고. 단 주택은 제외한답니다. 건축을 할 때도 주가다 끝줄에 단 주택은 제외한다고 말하지. 주택은 하면 토지와 건물 합쳐 주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이럴 때는 주택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재산세에서 건축물 하면 상업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이거 말하지 주거용 건축물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 뒷장 보니까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이래서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토지와 건축물에는 주택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양가로 1번 주택의 부속 토지 요건 바닥을 우리 취득세 할 때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뭘 하든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부속 토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알아 있죠?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뭐 취득세 문제 나오든 재산세 나오든 똑같은 거라고 있고,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요거는 다음 주택의 세율할 때 같이 보겠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가 볼 게 아니고 조디에 뭉쳐서 함께 볼게요. 그러면 선박항공기 대상 1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니까 168조 토지의 구분 나옵니다. 토지의 유형 구분 나와. 대한민국은 이 토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토지 가격이 얼마인가, 면적이 얼마인가 이래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토지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용도로 쓰는지 아닌지 등에 따라 그냥 빈 땅으로 놀리고 있는 나대지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먹거리를 재운 농지를 똑같은 내용으로 비교해서 세금 받고 하지는 않거든. 골프장과 농지를 똑같이 세금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토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 그 유형 구분이 1990년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토지의 유형이 없는데 90년도부터 이제 토지의 유형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가지 유형 나옵니다. 종합합산 대상, 종합합산의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의 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상 토지, 다 이렇게 세 가지 분리과세 대상 이렇게 사용합니다. 앞에 있죠. 재산세는 원래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예외가 시험 때 지방세 문제 나올 때 가액을 합산하여 이렇게 하는 게 유일하게 토지단 재산세입니다. 토지단 재산세. 여기 보니까 종합토지는 종합토지끼리 합산하겠답니다. 합산한다고. 별도 토지는 별도 토지끼리 합산과세 하겠답니다. 아니, 다른 지방세는 모두 아무리 많은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그래도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과세하는데 얘는 왜 합산하냐고? 토지는 있죠. 지금 우리가 재산세 포함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토지는 재산세 포함 안 돼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래요.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라는 별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때 종합토지세가 인세였거든. 합산과세였거든. 그 당시는 전국에 있는 갑소유의 토지를 합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걸 합산하지 않아도 어쨌든 그 내용이 지금 재산세로 들어오면서 토지만큼은 합산과세합니다. 토지만큼은 이건 합산과세.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합니다. 분리는 합산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분리는 합산합니까? 안 하지? 분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얘는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분리 토지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한 필지마다 각각 따로따로 세금 부과하지 토지가액을 합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합산해서 뭐해? 합산해서 뭐 하려고? 아니, 합산하여 뭐 하려고? 세금 받으려고. 안 합쳐도 세금은 받습니다. 단 합친다는 이야기는 내가 1억짜리 토지 가지고 있다. 세율 1%.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1%. 100억짜리 가지고 있다. 1%. 1000억까지 가도 1%. 그럼 왜 합칩니까? 세율이 1%밖에 없다면 합치지 말고 그냥 요 토지 1 곱하기 1% 곱하기 1 되지. 근데 합치면 세율이 높아지면 합칠 필요가 있어. 1억짜리 가지고 올 때는 세율이 1%인데 10억짜리 되니까 세율이 2%가 되고 100억짜리 되니까 세율 3% 되고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면 합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얘들은 누진세를 쓴다는 뜻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를 쓰는 거야. 초과 누진세를 씁니다. 얘는 합치지 않거든. 얘는 누진 쓰지 않고 비례세를 씁니다. 차등 비례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게 구분돼야지 뒤에 가서 뭐 할 수 있냐? 종합부동산세를 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를 쓰는 이 대상들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비대세를 쓰고 있는 분리토지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요 내용은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문제로 같이 넘어갑니다. 다음 재산세 대상 토지 가운데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보라고. 그럼 그 말은 한 놈이 분리토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토지 골라보라. 그 말은 나머지 네 가지는 다 분리인데 한 놈이 합산 토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반드시 종합부동산세는 이름은 종합부동산이지만 모든 부동산을 다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토지 가운데는 합산 토지만 과세하고 분리 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토지가 종합이고 별도고 분리인지 우리 법에는 모든 토지가 있다. 모든 토지가 이 모든 토지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분리과세하겠답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하겠답니다. 종합은 분리와 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총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분리와 별도를 뺀 나머지는 총합이랍니다. 우리 법에는 이런 토지는 총합이다 이런 말 없어요. 분리와 별도를 뺀 나머지는 총합이랍니다. 단 원칙은 이 토지는 분리과세하지만 분리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예외는 총합갑니다. 이 토지는 원칙은 별도다. 근데 별도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 종합갑니다. 요 토지는 원칙은 종합인데 종합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올바르게 쓰고 있다. 그럼 분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분리, 원칙이 별도인 토지는 예외는 종합갑니다. 원칙이 종합인 토지는 예외는 분리로 가게 됩니다. 물론 특례적으로 분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무엇이 분리고 별도인지 종합인지 전혀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무엇을 근거로 분리와 별도와 종합을 나누었을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 게 이제 헌법 122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토지 이용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법인 헌법 122조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